제가 사람을 믿지 못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털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한 번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결정이 올바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매우 빠른 속도로 결혼했습니다. 사전에 혼전 임신이나 정략 결혼과는 무관하게 둘 모두 집안 문제로 인해 서로를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서로를 탐색하거나 진중하게 알아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지금의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아주 작은 그릇 도매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잠깐 지켜본 바로는 성실하기도 하고 딴짓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타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면 지금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남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걸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저희 집안의 분위기와 많이 달랐기에 제 남편감으로 적당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도피나 다름없는 결혼을 하고 양가에서는 무척이나 황당해했지만 저희 부부는 나름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적당한 행복이 저희에게 찾아오는 게 배가 아팠던 건지 뭔지 결혼한 지 3년 만에 저희 부부가 일을 하던 도매처가 망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를 저희 부부 둘 다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고 갑자기 벌어진 일에 혼비백산하며 다 늙어서 취업 준비를 새로 하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운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큰 변수였습니다. 아이 없이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돈을 절약했고 먹고 살기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가 생기면 잘 키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직접 농사를 짓고 가족들에게 주는 등 인생에서 큰 일에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게 그 화살을 돌려준 뒤 사소한 일이었지만 전화를 해서 속상해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밥 먹고 옷도 잘 챙겨주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아지가 장염에 걸리기 쉽다고 해서 배가 따뜻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감자도 보내주셨는데 달걀 푹 차지 않도록 잘 삶아주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불 덮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쳐달라고 했다가 바람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은 중요한 사람일 텐데 기도가 모자라서 그저 평범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자책하셨어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자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할머니는 너무나도 어려워하셨을 테고 그 화살은 저에게 꽂히게 되었어요. 정말 고생스러운 고디였지요. 미리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까지 함께 있는 것도 그렇게 좋았어요. 같은 곳에서 일해 아들에게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내 의도였어요. 왜 그렇게 함께 있으면 둘 다 실패하냐고 망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도매상이 망하면 회사도 사라질 줄은 몰랐었어요.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걱정하지 않도록 했어요.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아들을 키우는데 많은 힘을 쏟았는데 불충분한 사람을 만나 배고픔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어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항상 조심하라는 말만 해주시고 나에게만 잔소리를 한다는 게 화가 나긴 해요. 도매상이 실업자가 된 게 미안했는지 남편에게 다른 회사를 소개해줬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소개받은 회사로 면접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연봉이나 업무 같은 것이 일맥상통하였기에 빠른 취업이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도 했고 나이도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취업이라는 게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특히 아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기혼의 나이도 있으니 곧 임신 계획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공석은 누가 채워야 하냐면서 저에게 같이 일하기 어렵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다른 좋은 회사에 갈 만한 깜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무색무취에 가까운 평범한 인간이었기에 자랑거리가 없었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저를 뽑느니 차라리 어린 사회초년생을 뽑아서 적은 임금으로 굴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요, 임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득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별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집안 살림에 더 신경을 쓰면서 남편을 내조하며 임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거세지기. 지금은 걱정하지 않도록 했어요.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아들을 키우는데 많은 힘을 쏟았는데 불충분한 사람을 만나 배고픔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어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항상 조심하라는 말만 해주시고 나에게만 잔소리를 한다는 게 화가 나긴 해요. 도매상이 실업자가 된 게 미안했는지 남편에게 다른 회사를 소개해줬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소개받은 회사로 면접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고생시키겠다고 키워왔다고 생각해. 여편 내가 집에서 도울 생각만 하고 있으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아들을 안 고생시켜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지금 넌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내가 언제 내가 집에서 놀라고 했어? 내가 어머니 역할을 잘 알잖아.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는데 말야. 그리고 내가 취직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고. 면접 계속 보고 준비도 하고 있어? 누가 잘하면 결과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안 불쌍해 죽겠어. 넌 팔자도 좋아. 나는 너 같은 팔자로 태어나 집에서 즐기고 있어야 했는데. 나는 아들을 키웠고 넌 뭔데? 나는 우리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다 휘었다. 농사짓고 돈 벌어서 우리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어. 번듯한 직장 다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호강하려 했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운명을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우는데 진짜 전생에 나라도 팔아먹었나?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잔소리를 버텨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꿋꿋하게 소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나이는 30대 후반이었고 이제는 정말 아이를 가지려면 병원이라도 찾아가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타령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야채 주스와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적당히 용돈벌이 정도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개받은 회사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어요. 착실하고 남에게 관심 없는 타입이라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새 직장에서 꽤 칭찬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야근이 좀 많은 회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오는 게 이전 회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버틸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목표는 집에 사는 곧이었기 때문에 둘 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 집을 목표로 청약통장에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또 청약통장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통장들보다 이자율이 꽤 좋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큰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자고. 그들은 서로 다짐하고 있었어. 40이 다가오던 나이에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더해지고 그 분노의 화살은 내게 쏘였다. 이미 몇 년을 기다려온 줄 알았어. 떡두꺼비처럼 큰 손주를 낳아 집안을 이어가는 재미를 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 이룰 수 있을까? 너희가 먹고 사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건가? 집안의 유산을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인 걸 몰랐나? 어디에 정신을 쏟아 붓고 있는 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조상들을 만날 수 있겠냐? 당장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말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제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줘.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잖아. 아이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뭐가 그리 문제야? 이게 지금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냐? 그만해. 아무래도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이런 것 같다. 남편이 애도 내지 않은 게 아니라고. 아, 그럴 수도 있겠어. 이번에는 너 시에 빚대서 지내라.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내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나는 정망이 완전히 지쳐갔지만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 이후로 매년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서울이었고 시어머니는 지방에 살고 계셨지만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도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정말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어 병원을 다녀왔는데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무정초증 판정을 받았고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견을 얻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남편이 불임인 이유로요. 부부가 현재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과 안심이 공존했어요.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는 잔소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호 타들했었지만 원인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서로에게 타들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리자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화가 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서울에 올라가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울고 남편은 화를 내며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느냐고 말했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터뜨리며 더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심정이 바뀌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고조되었고 결국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락이 닿았다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의 끝이 어떻든 삶의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의 손길이 돼줘야 했고 결국에는 나에게까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환자를 돌볼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걸라며 자식이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환자분 옆에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면서요. 간병인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하셔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병인 업체에 연락할게요. 작은 읍내 병원이라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강경하게 손인분을 걸면서 이러는데 뭐랄까요? 결국 간병인을 찾았지만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간병인이 바로 내게 전화를 했어요. 그는 용기를 내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쥐 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나는 실제로 살다 보니 이렇게 괴팍한 노인을 처음 봤어요. 그녀의 성격은 정말 유별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데 나는 정말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돌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면 달래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사과를 깎아도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난리를 쳤고 매번 10분마다 가고 싶다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동안 받은 돈으로는 그녀를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고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간병인은 일을 못한다며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급하게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간호사들조차도 그녀를 돌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체온이 매우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서요. 환자분이 너무 고집을 부리셔서 병원에서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졌답니다. 매일 주사 맞기가 아프다고 소리치며 의사를 괴롭히며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정말로 도와줄 수 없는 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처음에는 관계가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낸 시간이 점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고 서로의 생활 습관과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시어머니도 제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서로 상호작용이 보다 원활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소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가운 국을 먹고 싶어서 얼음이 쏟아져 차가운 국을 해와줘요. 아이고 아니에요. 뼈가 시린 것 같아서 차가운 국이 아니라 갈비탕이 좋겠어요. 오래 끓여서 고기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알다시피요. 나를 부리듯이 맞아주던 것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결국 인내심이 막막하게 끊어졌고 나도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괴롭힐 거면 그냥 혼자서 지내라든지 밥이나 해결하라든지 알아서 하세요. 뜨거운 화로 시댁을 떠나 카페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내 성격 때문인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결국 시댁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움직일 수 없어 소변을 거실에 쏟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부끄러웠고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이에 내가 없으면 소변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겠어.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평소 아들을 너무 엄격하게 대해왔다. 내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야. 조심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 나를 이렇게 내쫓지 말아줘. 기가 팍 죽은 것처럼 말하니 내게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친정엄마도 많이 아파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들더라. 나의 아버지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고 친정어머님은 평생 힘들게 살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아버지와 둘이 살아야 했던 압박으로 도피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시어머니 모습이 마음 한구석을 울리게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간 것이 좋았어.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는 서로 약속하고 2달 정도 함께 지냈어. 시어머니도 너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나도 끝까지 지지하고 올 수 있었어. 그러면서도 우리 남편은 내가 있는데도 시골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어. 그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너가 시골에 있었는데 남편이 단 한 번도 내려올 생각을 안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래도 너를 부르는 당신이어서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한두 번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님도 기다리시더라고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인데 내가 뭘 좋아할까? 아직도 엄마한테 화가 풀리지 않아서 보러 가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을 했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쩌면 몰라요. 어쨌든 서울에 올라와서 살게 되니까 편하고 좋았어요. 힘든 건 제가 야채 주스를 팔던 일을 그만둔 것이었어요. 다시 취직해야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경력 단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디 가도 일자리가 없고 취업이 힘들어요. 저도 그 느낌을 느꼈어요. 근데 어떡하랴요? 동네 김밥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김밥 만들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깨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든 뭐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있는 돈으로 살아야 하니까 힘겹게 살아야 했어요. 부부가 평생 살 집은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서울교회에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운이 정말 용이해서 선발되었어요. 잔금을 치르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우리가 지폐를 꾸준히 모아뒀기 때문에 예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어요. 물론 대출이 필요하지만 계산해보니 두 사람의 수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드디어 원하던 집을 갖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둘 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친구가 없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어도 공유할 곳이 없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어요.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드디어 새 아파트에 이사 가냐? 축하해 라고 말해주셨어요.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하는데 2년이 걸릴 때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일만 하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밥을 매일 밤늦게 깔았고 남편은 밤을 새워가며 일했어요. 남편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출장을 나서기로 결정했다. 일주일씩 지방 출장을 가서 정말 우리 둘의 보금자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은 아리다 정도로 아팠어요. 지방 출장 가서 밥도 잘 먹고 살 수 있어서 다행했지만 가족 없는 집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쓰러웠어요. 2년 동안 남편과 대화도 줄어들고 각자 바쁘게 살았지만 집 하나를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잔금을 다 갚고 입주일을 받았지만 우리가 작고 낡은 빌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다 낡아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모든 가전제품을 새로 사려고 했어요. 2주 정도 더 늦게 입주하지만 하루하루 집을 꾸미는 생각에 설레어서 자도 제대로 못 잤어요. 서울 외곽이지만 30평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 처음이라 더욱 행복했습니다. 2칸짜리 빌라에 살다가 갑자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돼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신세 지어져서 더욱 좋았죠? 그렇게 입주를 앞둔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저는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열심히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일할 때는 핸드폰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도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김밥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김밥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바꿔주세요 라는 소리가 김밥을 만드는 저에게까지 들려왔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너희 집 앞에 있으니까 당장 와서 문 열어줘 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출장을 떠났다고 하지 않았니? 너밖에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구나 라며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우리 집 앞에 계시다니요? 갑자기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온다고 하면 일일이 연락을 하고 와야 하냐? 너 어머니가 이렇게 오려는 건 이유가 있어요. 빨리 와서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지방 출장을 간다고 나간 사람이라 일이 바빠서 그런 건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마누라 전화까지 못 받을 상황인가 싶어서 짜증이 확 났지만 일단 같이 일하는 이모님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헐레벌떡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빌라 앞에 도착을 했는데 시어머니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물어보았더니 계속 저희 집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제가 집 앞인데 어머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데 저희 집 앞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라로 찾아오신 거 맞아요. 거기가 왜 너네 집이냐? 너네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했잖아. 내가 지난번에 주소를 받아두기를 잘했지. 아파트 앞에 있으니까 냉큼 오너라.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새로 들어갈 아파트까지 차로 30분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이라 저는 서둘러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찾아온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신축 아파트 앞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욱 황당하더라고요. 아무튼 부랴부랴 아파트 앞으로 도착을 했더니 세상에 글쎄 현관문 앞에 보따리 짐이 한가득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금 우리 집 앞에 계시다니요? 갑자기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온다고 하면 일일이 연락을 하고 와야 하냐? 너 어머니가 이렇게 오려는 건 이유가 있어요.
빨리 와서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에게 말했어요. 노인이 들고 온 짐은 집을 같이 사는 것을 준비하려고 모은 것이었다. 그녀는 자식 없이 혼자 살기 힘들어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남편은 이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고 농사를 짓던 땅도 정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엔 이사를 가려는 건 왜 자신만 옮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 집을 같이 사는 것에 동의했고 앞으로는 정성을 다 쏟아붓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고 더위에 신경 쓰이며 어려움을 겪었다. 카드키로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나를 본 것 같았는지 저울을 제치고 먼저 들어가셨어요. 제 기분이 참 기분이 좋았는데 현관 앞에 서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거기 있는 짐을 다 들어와. 내가 무거운 줄 알았어. 왜 이리 늦은 시간까지 그냥 서 있어? 헛갈리지 말고 내뱉어. 내 집이 맘에 들면서 이리 큰 소리내.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제게 화제를 넘겨서 이야기를 이었어요. 너는 내가 널 내쫓기라도 할 거라 믿는 거야? 내가 내 집을 팔고 땅도 팔고 널 모셔올 돈도 없어. 너도 애를 낳을 시간에 허리띠를 고쳐라. 혹시 너도 잘 보이고 싶다면 내가 땅을 팔아 내 집단 가겠다. 대출로 아파트도 널 위해 샀다고 얘기할 수 있어?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온 우리 시어머니의 땅이었다고 해봐요. 시골 변두리에 위치한 팔리지 않을 자투리 땅만 가지고 있었고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주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정도로만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이 크고 땅이 많을 정도로 상속을 받을 가치가 있는 집이라면 하나뿐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겠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유산을 받기 위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돈은 필요 없습니다. 남편과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어머님과 나는 서로 조심하여 잘 살아가자고 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행동하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도 서울에서 호화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살던 읍내에는 병원도 불친절하고 매우 별로였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식사를 먹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노년의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안방 쪽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보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를 힘으로 끌어내야 할까 고민하면서도 갈팡질팡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방문고리에 잡히며 말을 하셨어요. 여기가 안방이지. 나는 여기저기 30평 아파트를 찾아보니까 안방에 화장실도 딸려 있다고 하더라. 나는 노인이니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겠어서 서로 불편한 게 없이 지내기 위해서 나가 있는 안방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 나는 당연히 안방에서 남편과 나만의 침실을 가질 생각이라서 침대도 가져왔고 안방을 꾸밀 물건들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 기뻐하는 마음만큼 심장이 쿵쾅거리고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 어머님, 왜 안방을 쓰세요? 당연히 안방은 우리 부부가 쓸 부부 침실이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산다고 하는 이런 억지는 그만 부르세요. 아무튼 결코 안 돼요, 어머니. 그리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어. 얘야, 그만하자. 난 이제 지쳐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겠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구나. 지금 몇 시일까? 그렇게 끊었어. 내가 아침부터 서울까지 왔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힘들게 왔는지. 점심도 못 먹고 왔는데 김밥집에서 일하는 친구가 김밥 좀 싸주라 그래. 배고파 죽겠어. 거기 슬쩍 보니 밥솥이 있더라. 밥 좀 해서 와라. 반찬 많이 필요 없어서 대충 해도 돼. 시장에서 반찬이나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밥이나 해주려고 여기까지 왔거든. 어머니, 그러지 말고 일단 빌라로 가자. 거기서 김밥이나 사서 드릴 테니까.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빨리 들어가 봐야 돼. 에어컨 켜놨을 테니까 너는 일해라. 올 때 김밥 싸게 사와. 아파트 한 건 다 이유가 있어? 집이 좋아서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지쳐서 포기를 하게 됐어? 너무 열받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순간 시어머니가 잡고 있던 안방 문을 세게 열었어. 정말 소름 돋게요. 남편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며 청소년 나는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사실 이 방은 내가 편히 자기 위해 비싼 침대를 설치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 비싼 침대 위에서 남편과 다 함께 잠을 자는 길 없었다. 남편과 너무 고생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에서 편한 잠을 잘 것이라 생각해 큰 결심을 하고 침대를 사놓았다. 그런데 이 방에서 침대에는 두 형체가 편하게 누워 잠을 자잖아. 시모랑 나랑 마주친 두 눈이 더 떠지게 되어 입도 벌리고 눈은 번쩍 빛났다. 두 사람이 서서히 침대에 다가가 이불을 걷었다. 그러나 놀랍도록 다가가 놀란 건 둘의 모습이었다.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가 팔베개를 껴안고 함께 누워 있었다. 내가 너무 놀라 무수히도 이불을 든 채 서 있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를 꾸짖으며 들어왔다. 일어날 때가 됐어? 당신은 어디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 잤는지 술까지 마시고 있는 건데 당신들은 어째서 자고 있는 거야? 하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을 힘껏 때린다. 인정사정 없이 퍽퍽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상간녀가 눈을 뜨더니 이불을 들고 있는 저와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서는 소리를 꽤 지르고는 이불을 빼앗아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아주 야식꾸리한 차림으로 잠에서 덜 깬 얼굴로 그러고 있는데 배신감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들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어디 겁도 없이 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냐고요. 남편이 분명 저와 시어머니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말을 했었으니까요. 남편이 놀래서 정신을 차리더니 저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어 이렇게 질린 상태로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고 상간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어요. 만 남발하더라.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에 주차하지 못하고 계속 떨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 하고서 있냐고 그 둘의 뺨이라도 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호통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상간녀와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마구마구 날리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한다며 더 때리라고 부추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힘을 합세해 남편의 팔다리 할 거 없이 퍽퍽 치면서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원망을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할 게 없어서 바람을 피우고. 내가 알고 있는 한글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녀 아니한테 배운 짓이 그것밖에 없어. 아파 엄마 그만해. 도대체 여기까지 왜 나타나서 갑자기 날 때리고 난리야. 그만하라고요. 좀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사니.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네. 아버지도 그렇게 계집질을 해야 되다가 요절을 하더니 아들놈이라는 것도 같이 굴어. 저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벙쪄서 가만히 있었죠.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바람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쪽팔려서 시어머니가 어디에도 말을 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뒀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아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잘하는 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내 아비가 허거나 바람을 피우니까 내가 못나서 그러는 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싶어서 하루에도 12번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어딜 가나 눈치를 보게 되고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우리 남편이랑 바람난 거 아닌가 하느니 피해망상까지 시달렸었다고네. 아비가 죽고 나서 더 이상 그럴 일 없겠구나 싶어서 안도했더니 아들이라는 놈이 똑같은 짓을 하고 다녀. 그러면서 가슴에 퍽퍽 치시는데 시어머니가 보통으로 열받은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을 사기에 돈을 번 것도 나고 대출도 내가 받았는데 가져도 내가 가져야지. 엄마는 제 번역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호통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상간녀와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마구마구 날리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한다며 더 때리라고 부추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힘을 합세해 남편의 팔다리 할 거 없이 퍽퍽 치면서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원망을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할 게 없어서 바람을 피우고. 아들이잖아. 너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바람 피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을 거야? 내가 시골집과 최고의 땅을 팔아서 돈을 다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했잖아. 너는 짐 챙기고 나가서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남편과 여자도 다 쫓아냈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남편이 바람 피운 게 뭔 시어머니 탓이야? 벌어진 마당 어떡하면 좋아? 법은 약자를 지키는 개지만 이 집에서 이혼할 방법은 없어 보였어. 김밥집에서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이혼하면 혼자 살아갈 걱정이 돼 남편의 월급으로 살았던 건 사실이야. 그러나 시어머니가 이혼을 강요했고 남편이 상렬한 바람 피웠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뼈가 부러져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대. 거의 2년 동안 비밀으로 만나고 있었어. 배신감 때문에 사람을 마주하고 살 기운이 없어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 변호사와 상담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챙길 수 있었어.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 분할로 인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았고 남편으로부터도 최고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새 아파트에는 입주할 수 없었지만 아파트를 처분한 가격의 반 정도를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넉넉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혼 후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김밥집에서 일했지만 우울증이 와서 힘들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절약하며 살아가고 앞으로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이전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특별한 이유로 돈을 주겠다는데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과 땅을 팔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마치 이전에 말한 것처럼 돈을 주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나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놀라서 통장을 확인해 보았더니 1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구박하고 잔소리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끝도 없겠지만 받아놓는 것도 좋겠지요. 내가 집을 팔고 땅을 파셨다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몹쓸 아들놈의 옆에서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서 내한테 당한 것에 몇 배로 갚고 있으니까 속 시원하게 다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마음고생시킨 것에 사과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감사했고 마음 아팠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의 돈은 평생 일꾼 돈인데 제가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제가 죽으면 그 돈은 아들에게 갈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서 너에게 주는 거니까 당당하게 받아도 되는 거야? 알겠지요? 한순간 나도 전남편과 상간녀에게 가는 돈을 생각하니 속이 시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뒤로 이전 시 모인 돈으로 전부 나와 연락을 끊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전 시 모가 한 것보다 몇 배가 더 상기시키는 면 어떻게 지울 수 있을지 알겠지요. 정말 똥 같은 상황이었을 텐데요. 나는 김밥집 일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계약해서 솜씨를 살린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행히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손님이 줄줄이 끊기지 않아요. 매우 바빠서 돈도 더 벌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게 느껴져요. 대화를 나누는 일이 나를 덜 외롭게 만들어서 정말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꼭 대접하고 싶네요. 앞으로 열릴 제 인생 2막을 축하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